10월 6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었던 개념은 함수였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라고 하는 사전에 예약된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빈 프로젝트 하지 않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펑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함수 이름을 우리가 정해주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이 안에 조건 값들을 나열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 명시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렀었죠. 근데 조건 값을 명시할 때 만약에 값이 없을 때 대신해서 적용될 기본 값을 명시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기본값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위한 중괄호를 열어요. 이 안에서 이 함수가 수행해야 되는 동작을 구현을 합니다. 함수가 수행되어야 하는 동작을 구현을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결과값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했죠. 날라갔다 이런. 자, 빠르게 다시 적을게요. 프로그램 무료네요. 펑션 함수 이름 조건값 1 콜 기본값 조건값2 콜 기본값 조건값 n 이퀄 기본값 구현해야 하는 기능 그리고 return 결과값.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함수는 그냥 이렇게만 놔두면 아무런 동작도 안 해요. 반드시 함수 이름 한 다음에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해야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받으면 이렇게 다른 변수에 담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냥 함수 이름 이렇게 하고 1, 2, 3 이렇게 호출하고 끝나버리면 아무리 이 함수가 리턴을 한다 그래도 그 결과값 나는 안 쓰고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let b는 함수 이름 하고서 뭐 이렇게 값을 준 다음에 여기에다 뭐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조건, 그리고 조건문에 조건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복문에서 조건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중간에 만나면 그 순간 함수 처리는 중단된다. 이렇게 함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었던 함수의 내용은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오늘은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교환 열고요.
인명함수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그 자체가 객체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let k는 하고서 제이슨을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배열을 구현할 때 얘네들도 객체의 일종이라고 했었죠. 근데 함수도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도 다른 변수에 대입이 가능하다고요. 아래처럼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 이름을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가 이때부터 이 함수 이름을 대신합니다. 변수 하면서 괄호 열고 닫으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파라미터가 있다면 호출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에요. 자, 지금 요 내용이 8번 예제인데요.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었어요. 파라미터 하나를 받아서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여기 문자에 연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say hello를 호출하면서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고 전달했으니까 이게 MSG로 들어갈 거고 출력 결과물은 say hello 괄호 열고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괄호 닫고가 출력되겠죠. 자, 요거는 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근데 함수를 다른 변수에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say라는 변수에 say hello를 저장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say라는 이 키워드를 say hello 대신에 쓸 수 있게 된다고요. 이 say가 얘를 대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8라인하고 14라인 둘 다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다만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다르니까 출력되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 say hello라고 하는 이름이 저장이 된 거잖아요. 이 say hello는 이마만큼의 함수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쵸? 이마만큼의 함수가 이 이름에 할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맨날 하던 거 얘가 펑션이에요. say hello는 여기서 쓰였죠. 그러면 여기에 이 함수 로직을 바로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의 설명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가 A를 넣었다면 결국은 1을 B에다 직접 넣어도 된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빼고 빈칸 빼고 요만큼을 요 자리에다가 직접 넣어버린다고요. 말 납득되나요? 지금 이거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납득을 해야 돼, 이 얘기를. 납득이 안 되면 이해도 안 돼요.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이 함수는요, 이름이 없어요. 그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익명함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anonymous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뭐 영어는 발음 어려우니까 그냥 익명함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거였죠? 자, 코드 한 줄은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 say hello라고 하는 요 키워드만 이렇게 대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문의 특징이요. 마지막에 닫는 괄호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요.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좀 착해서 마지막에 그 세미콜론 안 붙는 거 정도는 봐주는 케이스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붙어야 돼요. 이런 형태를 익명함수라고 한다. 자, 요거예요. 다른 변수에 참조시킬 목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부터 이름 없이 만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의 형태가 대입문, 이퀄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블록을 구성하는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이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죠. 자, 익명함수하고 그냥 펑션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8번 예제랑 9번 예제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11번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도 옛날부터 있었던 문법이에요. 근데 ES6에서 펑션을 변수에 대입하는 이 구문을 그냥 이대로 쓰지. 하나도 외우기 힘든데 손가락 좀 덜 까딱거리겠다고 문법을 굉장히 축약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공식 명칭은 allow 펑션이에요. 화살표 함수라고 부르고요.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람다식이라고 불러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람다식이라는 표현법을 접목시키는 게 2, 3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자, 일단은 익명함수에서 시작을 해요. 기본적으로 펑션 들어가고 파라미터 쭈루룩 있다 그랬죠? 얘가 어떻게 축약이 되냐면요. 일단 펑션 키워드가 빠져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요. 아래처럼 펑션 빠지고 화살표 들어가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래와 같은 문법 표현을 화살표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옛날 자바스크립트를 보통 이제 저는 클래식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고요.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최신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보통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모던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가장 큰 특징이 화살표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오, 좀 신식인데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중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옛날부터 하던 고인물,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요. 왜 웃어? 농담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면은 이 상태에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축약이 돼요. 자, 일단 파라미터가 만약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여기를 감싸고 있던 소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없거나 2개 이상인 경우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처리 로직이 한 줄만 포함되는 경우, 뭐 리턴이 됐건 뭐가 됐건 이 블록 안에 한 줄만 있는 거예요. 이때는 더 심해요. 괄호 빼버리고요. 그냥 요 구문 자체가 이 뒤로 그냥 한 줄로 와요. 이때 리턴을 하건 말건 리턴 키워드는 생략 가능해요. 자, 예제 봅시다.
변천사 function foo 파라미터 x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름 없이 정의해서 나중에 다른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4라인에서 한 번 더 발전이 되면 펑션 키워드 빠지고 이 사이에 화살표 들어간다. 타이핑 양은 확실히 적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기호가 좀 난무하기 시작하니까 외계어처럼 보이죠. (3번) (4번) (5번) 중에 어떤 걸 쓰더라도 기능상의 차이는 1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러분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근데 최신식 문법을 쓰는 게 뭔가 좀 뽀대나긴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요. 나중에 리액트 가면은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실행하면 7이라는 파라미터가 x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0부터 x가 여기서 쓰이죠? i가 7보다 작다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6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0, 1, 2, 3, 4, 5, 6, 7번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헬로 월드 7번 출력하겠네요. 이렇게요. 파라미터가 만약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소괄호 뺄 수 있어요. 안 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3이라는 값이 x로 들어갑니다. 그럼 요 펑션이 동작하면서 3, 아까랑 똑같죠? 헬로 월드 3번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약간 어떠냐면은 이런 식의 최신 문법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 나 공부 되게 많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는 약간 뭐라고 하지? 약간 겁먹던 느낌이랄까? 약간 제 느낌은 그래요. 근데 확실히 이게 손에 좀 익으면 타이핑 양은 옛날식 코드보다 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편안감은 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코드가 줄어드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자, 이렇게 만들면 함수가 중첩으로 명시되면 안에 게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자, 얘가 102x, y가 400이에요. 그러면 곱하면은 4만이 되겠죠. 4만이라는 결과값을 여기다 되돌려주니까 4만 출력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만 로직을 갖고 있다면, 아이고, 밑에 것도 같이 실행. 한 줄만 로직을 갖고 있다면, 여기 괄호 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인을 합쳐요. 그 과정에서 리턴 키워드도 같이 없애요. 그럼 이제 아까 코드보다 확실히 줄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법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문법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 어저께 봤었던 내용이나 지금 이 내용이나 어차피 뭐 하루 사이로 지금 막 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다른 선입견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식의 펑션을 거의 십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를 만나니까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기왕이면 이제 화살표 함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최신 유행 트렌드니까. 예제도 가급적이면 이 방식을 쓰려고 눈에 보일 때마다 고치고는 있어요. 자, 1교시 요거까지 할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요 8단원에 있는 내용들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수업 분량이 거의 다음 교시면 끝날 것 같죠? 네.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연습 문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자, 8시에 봅시다. 자,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텍스트로는 되게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실제로 이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우리가 변수라는 걸 배웠죠.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숫자, 문자열, 그 다음에 논리값, true, false 등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제이슨이 있고 오늘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죠. 함수도 변수에 대입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익명함수였죠. 그럼 이제 이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 일반 연산할 때 썼고요. 근데 뭐 함수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썼었죠. 펑션 헬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x를 받아요. 그러면은 콘솔.log라고 하면서 x를 출력해요. 그럼 파라미터 받으면 그대로 출력하잖아요. 여기다가 let a는 5 라고 주고 hello 하면서 a를 주면은 5가 1로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의 의미가 1로 들어가는데 a에다가 5를 넣고 그 a를 x에 대입한다예요. x에다가 a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펑션 월드 라고 호출하면서 여기에서 콘솔.log 뭐 안녕이라고 칩시다. 이 월드를 우리가 변수에 넣을 수 있었죠. let 뭐 k는 하고서 월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러면 헬로를 호출하면서 월드를 줘요. 함수를 함수에다 줘요. 그러면 이 월드가 여기에 대입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런 거 분명히 얘기했죠? 콘스트 x는 월드 이거 된다 그랬죠? 뭐가 다른데? 똑같죠? 그럼 이 x는 이제부터 함수예요. x라고 호출하면은 얘가 실행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콜백 함수라고 해요. 자, function 하면서 something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잡았습니다. x, y 두 개를 받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를 cb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cb의 모양을 잘 보면 은 함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함수란 얘기예요. 얘가 뭔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데 더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 b 받아서 두 개 더한 값 리턴하는 함수예요. 간단하죠? 썸씽을 호출하면서 100과 200을 주고 이 플러스를 넘겼어요. 그럼 이 플러스가 CB로 들어간 거죠. 200과 100은 XY가 된 거죠. 자, 그럼 200하고 100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전달돼요? CB한테 전달되죠. 다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A로 200이 들어오고 B로 100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리턴하는 건 300이죠? 300이 어디로 가요? 호출된 위치로 간다는 거죠. 300은 쭉 따라가세요.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죠. 300. 리절트는 300. 자, 그룹하고서 이 C, B를 호출하면 플러스라는 이름이 호출됩니다. 자, 그러니까 200과 100의 연산 결과는 30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300. 여기 그룹하고서 C, B를 출력을 했어요. 그럼 C, B는 플러스라는 이름의 펑션이다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유형일 빼고. 자, 그러면 요 플러스라는 이름이 여기 쓰이고 이 플러스는 이 함수 로직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제 얘가 요 자리에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콜백 함수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자, 그게 유형 2예요. 200과 100 하면서 펑션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요 200은 something으로 들어가니까 x, 100은 y, 12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x로 200이 들어오고 y로 100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CB한테 넘겼어요. 그럼 이 CB는 얘라 그랬죠? 그럼 x랑 y가 1로 들어가는 거예요. 곱한 걸 리턴해요. 그러면 호출된 대로 돌아가겠죠, 리턴 값은? 그럼 여기가 2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something을 호출했는데 아까는 결과값이 300이었죠. 이번엔 2만이 돼요. 그때그때 결과가 바뀌어요. 어떤 연산을 할지는 그냥 네가 알아서 정해라요. 자, 한 번 더. 200하고 100을 주고 마지막 CB에 펑션을 줬는데 이번에는 나누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를 나눈 값이 이 자리를 대체된다는 거죠. 그럼 100 나누기 200이 되겠죠? 그럼 2. 익명함수예요.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펑션 빼고 이 자리를 화살표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지금 밑에 상태입니다. 자, 5가 x로 7이 y로 12는 요만큼의 함수. x랑 y가 CB한테 전달됐으니까 x가 1로 들어오고 y가 1로 들어와요. a는 5, b는 7. 자, i는 5부터 7보다 작다까지니까 6까지죠? 1씩 증가. 그러면은 7 곱하기 5는 i 곱하기 7이니까 35. 7 곱하기 6은 i 곱하기 7이니까 42. 이렇게 두 줄 나오겠죠. 이렇게. 아이고. 저장을 안 했네.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요 CB의 실행 결과를 여기서 리턴 받고 있죠, 리절트가. 근데 여기서 지금 리턴 하나요? 리턴 안 하죠. 그럼 리절트에 대입되는 거 undefined예요. 얘가 리턴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5와 7의 연산 결과는 undefined. 펑션인데 이름이 없는 anonymous라고 출력이 되죠. 자, 요번엔 아까처럼 한 줄짜리입니다. 5하고 7일. 5가 x로 가고 7이 y로 가요. 그 다음에 얘가 CB죠. 자, x하고 y를 다시 CB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더한 거를 출력합니다. 리턴 안 하죠? 얘도 undefined. 자, 코드가 한 줄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 중괄호 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한 줄로 합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세미콜론이 겹치면 가운데 있는 세미콜론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락됩니다. 굉장히 복잡했던 애가 한 줄로 확 줄어요. 다소 어렵죠? 이게 콜백 함수를 처음 받아들일 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something도 지금은 실습예제니까 something도 내가 만들고 플러스도 내가 만들어서 그래요. 자, 이 something이라는 거를 만약에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줄 건데 그 함수의 역할은 단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값 두 개를 출력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대신에 이 값 두 개를 갖다가 더할지 뺄지 곱할지는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했었던 코드에 사실 이런 게 나왔어요. 어제 제가 웹페이지 코드 잠깐 보여드렸었죠. HTML에 여러분들이 인풋 태그로 버튼 넣어봤었죠. 그거 클릭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거 클릭했을 때 뭐가 동작했었어요? 인풋 타입 버튼은 클릭해도 아무 동작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웹 HTML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버튼의 동작 감지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할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여러분들한테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서 줘요. 여기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감지할 동작 이름. 근데 웹브라우저가 그러면 이게 감지할 동작 이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클릭했는지 마우스가 올라갔는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작을 감지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버튼을 그러면 여기 동작 감지할 이름을 클릭이라고 하자고요. 그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 하나만 호출하면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버튼 누르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로그인 버튼인지 우편번호 찾기 버튼인지 인증번호 발송 버튼인지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HTML 코딩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어쩌라고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펑션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우편번호 검색 팝업 열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해야 될 동작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짜셔야 돼요. 이게 콜백 함수예요. 프로그래밍이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
코딩하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전 세계에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코딩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살짝 힌트가 나왔는데, 자, 함수를 호출하려면 그 함수는 무조건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자, 요 예제에서 say hello라고 호출했는데 그럼 이렇게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 함수를 정의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에러 나요. say hello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 나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려면 무조건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얘 어디 있어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console.log. 자, 점이 등장하면은 왼쪽 거는 무조건 객체라고 했죠. 객체라는 거는 그 안에 다른 하위 기능들을 포함하는 형태라 그랬어요.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 함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콘솔이라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로그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내용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올바른 설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어디 있냐고요, 정의된 거. 여러분들 만든 적 있어요? 나도 없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굉장히 보편적인 기능들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내장해놔요. 우리는 그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조합해서 호출하는 거예요. 내장 기능들. 자바스크립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칭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활용되는 그 도구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불러요. 통칭. API라고 하면은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얘기해요. 자, 같은 맥락으로요. 어제 제가 이런 코드를 했죠. const my btn은 document.querySelector btn 이렇게 하면은 btn이라는 id를 갖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코드는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파일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왜냐면은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얘가 웹브라우저 안에만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이 도큐멘트 의미가 HTML 파일을 뜻해요. 근데 지금 HTML 파일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실행하면은 에러 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HTML에 있는 인풋 태그 버튼을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 안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제공되는 내장 기능들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동작이라고 하는 걸 이벤트라고 해요. 그 감지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있는다라고 해서 리스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MyBTN한테 동작을 감지하는 기능을 넣어줍니다. 추가해요. 동작을 감지하는 애를. 근데 무슨 동작이냐? 클릭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이제 버튼이 클릭됐다는 걸 감지를 하거든요. 웹브라우저는 구글에서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애플에서 만들죠. 근데 걔네가 여러분들이 만든 웹페이지에 어떤 버튼이 무슨 동작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감지까지는 웹브라우저가 해주는데
이게 무슨 동작을 할지는 알아서 만드세요 라고 해서 그 다음 파라미터를 펑션으로 나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는 주로 내장되는 기능을 내가 활용을 해. 내장 기능은 웹브라우저 개발사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웹브라우저는 내장돼 있어요. 근데 큰 흐름은 웹브라우저 안에 이렇게 미리 예측이 돼서 들어있는데 세부 동작에 대해서는 걔네가 예측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면서 세부 동작을 정의해 줘야 될 때 콜백 함수가 쓰여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open 하면서 우편번호 검색.html이라고 하면 자, 도큐멘트가 웹페이지라고 했어요. 윈도우는 웹브라우저를 뜻해요. 열을 해요. 이런 파일을 열래요. 그럼 팝업 열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는 something이라는 함수와 얘를 요만큼을 같이 묶어놓고 생각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따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x 더하기 y 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굳이 CF라는 이거 안 가져가도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제를 받아들이실 때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누군가 나한테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산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이 전체 코드가 납득이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되시면요, 그냥 코드 에러 안 나게만 따라가세요. 왜냐? HTML하고 같이 하면은 콜백 함수 하루에도 수십 번 써야 돼요. 그때는 싫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확실하게 암기시켜 줄 수는 있으니까. 왜냐면 클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우스 올리면 이미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메뉴 수를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매번 우리가 콜백을 써요. 모든 기능 부여는 콜백 함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웹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콜백 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써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할 때 클릭을 감지할 때 세부 동작을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콜백 함수를 몰라도 대충 흐름은 납득해요. 그렇게 구현해도 지장은 없거든. 자, 개념이 좀 세요. 다음. 자, 그냥 요번 교시는 제가 요거 하나만 실습하시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그 전에 다음 예제에 대한 생각하실 걸 하나 제시를 할게요. 이 얘기는,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유명한 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전해드려온 얘기래요. 어느 날 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재계함수가 뭔가요? 라고 했더니 교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옛날 한 산꼭대기에 이상 풍년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전부 걔한테 질문했고 대답을 잘했대요. 그 사람 대답은 대부분 옳았대요. 그랬더니 선이한테 선비가 찾아서 물었대요. 그래서 재계함수가 뭔가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가 끝이 날까요? 이 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네. 딱 심플하게 나와 있는 거. 자, 학생, 재계함수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교수가 얘기하는 대화 속에 어떤 선인이 존재하고 그 선인한테 누군가 와서 제기함수가 뭔가요? 라고 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선인이 여기부터 대답을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세요. 이제 제기함수가 뭔가요? 라고 시작해서 여기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얘기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과연 끝날까? 이게 제기함수예요. 자, 지금 봤었던 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거랑 비교해서 뭐랑 비슷해요? 반복문이죠. 반복문 중에 무한루프 현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기함수는 종종 반복문하고 비교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끊을게요. 요거 실습하시는데 요거 하나만 갖다가 9시까지 버티라고 하면 좀 너무하잖아요. 다음 교시는 50분에 시작할게요. 자, 콜백 함수, 제기함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펑션 hello 라고 정의하고 hello를 호출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실행되는 순간 프로그램의 흐름은 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기함수의 요점은요, 지가 지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일로 가겠죠? 들어오면 일로 가겠죠. 이게 아까 얘기의 요지예요. 그럼 이대로 두면은 무한 루프. 그래서 제기함수의 첫 번째 포인트는 종료 조건을 명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파라미터를 하나 받을게요. x라고 받습니다. 자, 헬로를 호출하면서 5를 줄게요. 5가 1로 들어가죠. 종료 조건을 먼저 잡아줘야 돼요.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면 0이란 얘기예요. 그 소리는. 그러면 return 이런 식으로요. 값이 없이 그냥 return만 명시하면 undefined가 돼요. return 값은. 그러면서 hello를 또 호출하는데 여기에다가 x 빼기 1을 줘요. 그럼 다시 흐름 쫓아가 봅시다. 처음에 5가 들어왔죠? 처음에 5예요. 자, 5가 1보다 작다. 거짓이죠? 패스.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그쵸? 4가 다시 1로 들어오죠. 그럼 4가 1보다 작다.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전달되는 건 뭐예요? 3. 3이 들어가죠? 3이 1보다 작다.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엔 몇 전달돼요? 2. 자, 2가 들어왔어요. 2가 1보다 작다.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전달되는 거는 1이죠. 자, 1이 들어왔어요. 1이 1보다 작다.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전달되는 거 얼마예요? 0이죠. 0이 들어오면은 조건 맞죠?
리턴했네? 호출된 대로 가래매. 일로 가고, 그럼 또 일로 가고, 여태까지 호출했던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재계함수의 흐름이에요. 자, 이거를 처리하는 지금 보여드린 이 로직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예제가 팩토리얼입니다. 일단 콘솔 출력하는 거는 빼죠. 자, 여기 뭐 else절은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요.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느낌표로 표현하거든요. 요거의 정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보통 팩토리얼을 의미하는 함수 f의 정의는 f에다 5를 주면은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f의 x는 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단 x가 1일 경우 fx는 1이라고 종료 조건이 명시가 됩니다. 자, 해볼까요? f에다 5를 줬어요. 여기다가 대입해 보세요. f의 5는 5 곱하기 f의 얼마? 4. 요거만 놓고 다시 생각했어요. f의 4는 f의 4는 4 곱하기 얼마예요? 3이죠. 요거만 놓고 다시 보세요. 3 곱하기 얼마예요? 2죠. 요것만 놓고 다시 보세요. 2 곱하기 f의 얼마예요? 1이죠. 자, 근데 종료 조건이 x가 1일 경우 fx는 얼마? 1. 그럼 이거 얼마예요? 1. 그러면은 얘는 왜 자꾸 켜져 얘가? 자, 얘가 지금 1이라 그랬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이네? 그럼 얘가 얼마예요? 2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2네? 이거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6이네? 24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5 곱하기 24네. 그러면은 120이 되죠. 이거를 코딩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f에 5를 줍니다. 자, 단 x가 1일 경우, x가 1이거나 1보다 작을 때는 1을 리턴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5가 들어가요. 조건 안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게 5 곱하기 f의 4가 되죠. 자, 이것만 놓고 다시 1로 4를 보내요. 조건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4 곱하기 f의 3.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할 때 핵심은 종료 조건을 명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포문으로 구해도 돼요. 이거 포문으로 구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for let i는 5부터 i가 0보다 큰 동안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콘솔.로그 한 다음에 i를 출력해 보면은 5431 나옵니다. 이거를 다 곱하라는 얘기니까 let k는 1 해놓고 k 곱하기 이퀄 i. 그래서 콘솔.로그에서 k 출력하면은 k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나와요. 실제로 팩토리얼은 재기함수를 쓰는 것보다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게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재기함수로 표현한 이유는 이 팩토리얼이 재기함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간단해서 그래요. 똑같이 120 나오죠? 중간중간에 콘솔.log를 넣어서 이 중간 과정을 출력해 본 거예요. 자, x가 1 이하면은 1이다. 그 외에는 x 곱하기 f의 x 빼기 1이라고 수식을 출력해 준 겁니다. 그럼 처리 과정이 다 보이는 거죠. 5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f3, 3 곱하기 f2, 2 곱하기 f1. 근데 f1은 1이니까 1 곱하기 2, 2 곱하기 3, 곱해서 6 곱하기 4, 5 곱하기 24.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반복문으로 그냥 구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재기함수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를 이제 컴퓨팅에서는 시간 복잡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그 프로그램 코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느냐, 뭐 그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면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 이제 전공 수업으로 바뀌니까 이건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 텐데, 여튼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종료 조건을 명시한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왜 이래야 되지? 싶을 거예요.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은 프론트엔드에서 재기함수 쓰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백엔드 구현하면서는 많이 써요. 제이슨 데이터라고 가정할게요. 제이슨 데이터가 있는데 뎁스가 여기에 아이템이라고 해놓고 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소가 있겠죠? 원소들이 막 있겠죠?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 근데 이 아이템 안에 아이템이라는 애가 또 있고 배열이 있어. 여기서 또 이렇게 항목들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요 안에 또 똑같은 이름의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으면서 배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제이슨을 구성하면은 각각의 항목별로 깊이를 무제한으로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런 게 보통 이런 거 구현할 때 써요. 제이슨 트리가 쭉 있는데 각각의 제이슨 트리 안에 똑같은 제이슨 트리가 또 있어. 그 안에 제이슨 트리가 또 있어. 지금 이 사이트는 웹사이트 디자인상 메뉴를 3뎁스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이 조끼라고 하는 것만 봐도 여기에 하위 카테고리가 과연 없을까요? 니트 종류도 있을 거고 패딩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면도 있을 거고 집업 조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니트 조끼라고 하면은 브랜드별로 카테고리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 데이터 뎁스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반복 돌면서 이렇게 HTML로 다 구성을 하려면은 얘는 일반적인 반복문으로는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 각각의 메뉴별로 뎁스가 얼만큼 있을지 몰라요. 보통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그려요. 자,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위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하위 항목이 있어요. 얘는 여기서 끝나는데 얘는 여기 밑에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이런 식이 됐을 때 철수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점을 한 번씩 거쳐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생긴 트리를 이진 트리라고 해요. 여기부터 이제 공학수학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최단거리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웹 개발에서는 사실 이 알고리즘 쓰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게임에서는 많이 써요. 게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일반적인 평면 2D 게임이라고 가정할게요. 3D 게임이 아니고 2D 게임. 3D는 더 복잡하니까. 보통 이제 3D 게임의 화면은 이렇게 사각형 이미지를 계속 이어붙여요. 그래서 모니터가 옆으로 지나가면은 뒤에 이미지가 계속해서 덧붙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화면 영역을 나눴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장애물은 있겠죠. 여기에 내가 있어. 나. 여기에 몹이 있어. 이 몹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한테까지 찾아오기 위한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이거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길찾기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거 구현할 때 이제 그 재기함수 로직을 많이 써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코딩 테스트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이 문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백준이라던가 프로그래머스 사이트 보시면요.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옛날에는 풀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긴 했어요. 옛날에 게임에서 다닐 때는 이거 쉽게 풀었는데.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딩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그 화면 모양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몇 종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기함수라는 거를 이제 프론트엔드 구현하면서 쓸 일은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해요. 근데 백엔드 구현할 때는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자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코딩 테스트 대비 문제집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이제 슬슬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재기호출 코딩 테스트라고 검색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일단 단어부터 거부감 팍 오죠. 유클리드 호재법. 대부분의 코딩 테스트는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수학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수학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주로 이제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더 많고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기능 구현하면 장땡이고요.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게 네카라쿠베다. 그냥 코딩으로 정석을 푼다고 생각하세요. 정석이 뭔지 알죠? 그 두꺼운 수학책. 그거를 내가 코딩으로 다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속 편해요. 자, 두 번째, 구구단입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에 대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제예요. 따로 리턴하는 값은 없고 그냥 중단만 시킬 거고요. 파라미터로 구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냥 구단 출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구단의 규칙은 어떤 값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 값이 9보다 커지면 그때는 중단인 거죠.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앞에 쓰는 값으로 사용을 했어요. 얘는 고정값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9라는 값을 호출하면서 레벨이라고 전달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 뎁스는 전달이 안 됐으니까 일단 기본값 1로 시작하겠죠. 자, 얘를 가지고 검사할게요. 뎁스가 9보다 크면 중단입니다. 현재 1이죠? 아니니까 패스해요. 그러면 9 곱하기 1은 9. 그 다음에 9 고정이라 그랬죠? 뎁스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2가 전달되겠죠. 다시 들어와요. 뎁스는 9보다 크다. 아니니까 다시 9 곱하기 2는 18. 그 다음에 3으로 바뀌겠죠? 다시 들어와요. 9 곱하기 3은 27.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점점점. 언젠가 얘가 이제 9가 되겠죠? 다시 들어가요. 이 품은 패스. 9 곱하기 9는 81.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뎁스가 이번엔 10이 되겠죠? 자, 다시 들어와서 10이 9보다 크다. 조건 맞으니까 리턴.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왔던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구단을 주르륵 출력하고 끝납니다. 자, 요거는 좀 쉬운 문제고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은 팩토리얼을 처음에 제시한 다음에 바로 피보나치 수열로 넘어가요. 9구단은 중간에 그냥 제가 예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보나치 수 내지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F에 만약에 5라고 전달하면 1부터 5까지 가는데 1 더하기 1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5 더해서 8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피보나치 수예요. 실제로 건축 같은 데서 황금비로 되게 많이 쓰이는 수식이거든요. 자, 예제 봅시다. 자, 피보나치 수열에서 10번째 항목이 뭔지 출력하시오가 문제예요.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는 F의 n은 n-1 플러스 n-2입니다. 그러니까 F의 10번째 항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F의 n-1이죠. 그럼 9 더하기 F의 8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은 F의 8 더하기 F의 7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는데 종료 조건은 F에 0이 들어오면 리턴 값은 0입니다. F에 1이 들어오면 리턴 값은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0부터 10까지 계속 추르륵 갈게요. 10번째 항목이 뭔지 출력하는 거니까 요거의 결과값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F에 0일 땐 0이고 1일 땐 1이다. 그 외에는 이 공식을 따라요. F에 2면은 1 더하기 0이죠. 근데 F의 1은 1이라 그랬죠? F의 0은 0이라 그랬죠? 1 더하기 0이니까 결과값 1. F의 3은 F의 2 더하기 F의 1이죠. 근데 F의 1은 얼마야? 1이죠. F의 2는 얼마예요? 구해놨잖아요. 1이죠. 그러니까 2예요. 자, F의 4는 F3 더하기 F2죠? F3 아까 구해놨죠? 2죠? F2도 미리 구해놨죠? 1이죠? 그래서 3이에요. F의 5는 F4 더하기 F3인데 F4 좀 전에 구했죠? 3. F3은 2죠? 그럼 5예요. F6, 5 더하기 4죠? F5 좀 전에 결과 구했어요. 5 더하기 F4는 3이죠? 8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했을 때 F가 10이 되는 순간의 값은 뭐냐? 55라는 거죠. 얘를 이제 피보나치 수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10까지 도달하는데 이 값을 싸그리 모아서 배열로 만든다. 그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이런 수학적 공식을 지금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규칙을 내가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고리즘이요.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문제가 규칙은 미리 제시를 다 해줘요. 그 규칙을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봐요. 대신에 그 규칙을요, 말로 적어놔요. 글로 적어요, 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 피보나치 수 지금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다 글로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글로 적어놓은 걸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이걸 읽고서 이걸 코딩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딩 테스트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문제가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그냥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밖에 잘 못 드려요. 보통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나마 요거는 지금 문제 난이도가 좀 적어서 글이 좀 짧아요. 이런 것들. 이게 한 문제래. 이거 예전에 정보처리기사 실기문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보처리기사 실기문제 옛날 게 그 마방진 코딩하는 거였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가로로 더해도 세로로 더해도 대각선으로 더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2차 배열 형태를 마방진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코딩으로 만드는 게 옛날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였어요. 자, 어쨌건 이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피보나치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고요. 조건이 f의 0일 때 리턴 값은 0이었고 f의 1일 때 리턴 값은 1이었어요. 결국은 0하고 1인 경우, 그러니까 1하고 0, 즉 2보다 작은 경우는 입력값이 출력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규칙을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력값이 2보다 작으면 입력값을 그대로 리턴해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기호출 2를 빼고 1을 빼. 이건 순서 바꿔도 돼요. 1이 되고 2가 돼도 돼요. 어차피 더하기니까 앞뒤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위의 규칙을 코딩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코딩을 보는 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 1도 안 하고 그냥 배열, 함수, 화살표 함수, 콜백 함수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HTML 코딩해도 돼요. 근데 어거지로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웹페이지에 대한 기술적인 면만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라는 걸 이제 간과하고 코딩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만약에 나는 네카라 후배를 위한 큰 꿈을 품겠다 라고 하셨을 때는 되게 당황해요. 서류 전형 지나가면은 이제 어버버버 하거든. 왜냐면은 모든 회사 그런 건 아닌데 강당 같은 데다가 사람을 모아놔요. 걔네는. 그리고 문제를 줘요. 개개인마다 다르게 줘요.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제 흐름 설명하세요. 그럼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적으면 설명해야 돼요. 실제 코딩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막
그려가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코드의 알고리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칠판에다 쓰면서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기술 면접 봤던 업체가 있어요. 카카오였는지 쿠팡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비대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 이건 수강 사이트구나. 이거 계속 블로그만 나오지? 자, 한 군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 사이트가 아닌데. 아, 요런 식으로. 프로그래머스인가 보구나. 아, 요런 식으로요. 이게 문제가 여기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드를 내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밑에 실행 결과가 바로 표시되고, 여기 지금 로그인 버튼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이제 제출이 되는. 비대면 이후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직접 면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해도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 테스트 준비와 관련된 서적들이 아마 시중에 찾아보시면 꽤 있을 거고요. 이거랑 별도 이제 온라인 수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겸하셔서 틈틈이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정복을 해 가시면은 요 끝까지 다, 어려운 문제 끝까지 다 안 풀어도 돼요. 최소한 이제 기초 도입 과정이라도 지나가시면은 면접 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요즘 챗GPT 많이 뜨고 있죠? 써보셨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가 코드 짜준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갖고 얘만 쓰면은 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별로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HTML과 CSS로 예쁜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주긴 해요. 진짜로. 진짜 짜줘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HTML 파일로 만들어 보죠. 자, 붙여넣었어요. login.html 이라고 만들고 styles.css라를 참조하고 있으니까 styles.css 만든 다음에 거기 아까 밑에 CSS 코드도 얘가 해줬죠. 넣을게요. 인공지능이 이 정도 코드 만들어준다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긴 해요.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뭐였죠? 예쁜 로그인 페이지 짜줘였죠?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이뻐요. 이게 AI 현실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 인공지능 기능을 가지고 실무를 하면요, 얘가 만들어주는 코드의 한 30% 정도밖에 못 건져요. 보조적인 역할은 해줘요. 근데 이거 하겠다고 인공지능 쓴다고요? 그냥 내가 짜고 말겠다, 솔직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제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메인 개발 환경 세팅으로 이제 갖춘 다음에,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문자열에서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제거하시오. 라고 엔터 치면은 코드가 나오죠. 여기서 탭키 치면 코드 촥 나오거든요. 이거는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코딩 전용 인공지능이에요. 이거 쓰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이 코드 수두룩하다? 요즘 코딩 수업할 때, 지금 우리 반에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셔갖고 되게 다행이다 싶은데, 코딩 수업할 때 AI 쓰면은 다 해주는데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수업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이해하려고 시도를 안 해. 되게 답답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잘났어도 아직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 영역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거 100% 따라가지는 못해요. 아직 최소 10년은 멀었어요. 근데 챗 GPT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수업 시간에 제시해드린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 코드가 영상을 다시 봐도 까리하고 이해가 좀 안 돼.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가서 다시 물어보기엔 좀 민망해서 말 못하겠어. 라고 하면, 자, 개발자한테 현재 챗 GPT의 활용 방법은요, 코드 리팩토링이에요. 코드를 분석하는 용도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쓰세요. 아래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한 다음에 코드 붙여 넣으세요. 에이씨, 야, 아까 그것 때문에 해버렸네. 뉴챗 만들고, 자, 아래 코드를 설명해줘 라고 한 다음에 Shift 엔터 누르면 줄바꿈이 돼요. 그리고 코드 붙여 넣으세요. 엔터. 그러면 코드 설명을 해줘요. 인공지능을요, 복습용으로 쓰시지,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물을 만들 때 얘한테 대신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10년은 일러요. 저도 오히려 요즘 수업 개념에 대해서 용어 정의 같은 거, 그런 거를 할 때 이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두리뭉실하게는 아는데 콕 집어서 설명하기 좀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지에 대한 그 컨텐츠를 얻을 때 저도 미리미리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설명을 내가 원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오타를 하나 내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 당연히 에러 나겠죠? 이 코드를 복사해. 에러 나는 코드를 복사를 해요. 자, 새로 채팅 하나 만들게요. 아래 코드에 에러가 나는 원인을 설명해줘 라고 하고서 코드 붙여넣어요. 그러면 에러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무턱대고 배척하라는 건 아니에요. 최신 트렌드인데 이거 무조건 배척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방향으로 활용하자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얘가 더 발전하면은 제 역할 자체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메인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추가적으로 복습하고자 할 때 보조적인 역할로 쓰세요. 보통 이제 교사나 강사한테 가서 인공지능 쓰면 되게 기분 나빠해. 왜냐면 본인들이 설명해도 이거보다 잘 설명할 자신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좋은 걸 왜 안 써? 자, 근데 얘가 왜 우리 옛날 게시판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게시판 중에 도배 방지되어 있는 게시판들 있죠. 단시간 안에 똑같은 글 계속 올리면은 글 못 올리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단시간 안에 채팅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일정 시간 동안 잠겨요. 그거 풀고 싶어요. 돈 내야 돼. 그때부터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무료가 지원되는 버전 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을 설명을 위해서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훌륭한 보조수단이 되어 줄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써? 적극 써야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봤었던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쌓였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옛날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봤더니 이거 뭐였더라? 긴가민가한 것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긴 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언제 거였더라? 몇 분부터더라? 스크롤 내리다가 지쳐서 안 보죠? 조회수 보면 티나. 그럴 때 쓰세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쉬는 시간이나 조금 일찍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인데 사실 이제 그 방법은 약간 옛날이야. 구식이야. 약간 좀 일찍 오는 것도 조금 부담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하면은 챗GPT 쓰세요. 그러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챗GPT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주 사용하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 학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 재개하면서 실습만 하시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연습 문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자, 녹화 끄겠습니다.